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 회장입니다. 어느덧 또 하루가 이제 또 시작됩니다. 아침 06시 화요일인데 여러분과 또 즐거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해야겠죠. 날이 후덥지근하더라도 여러분의 마음은 좀 청명하고 시원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시원한 하루가 펼쳐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한번 또 오늘 화요일 방송 시작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진짜 오래가는 관계, 사람들, 특히 친구, 이게 진짜 오래가는 관계를 갖고 싶죠. 그래서 진짜 오래가는 관계의 필수라는 의외의 조건들이 있어요. 의외의 조건들. 흔히들 우리가 관심사가 좀 비슷하고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이야기가 잘 통하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잘 통하는 사람들어 우리가 천생연분이라고 하죠. 천생연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난 사람들이 생각보다 쉽게 싸우고 헤어지는 사례를 좀 많이 보았을 거예요. 이 공통점도 성격도 꼭 비슷한데 왜 얼마 못 가가지고 멀어지게 될까? 왜 멀어지게 될까요? 그런 사람들 좀 많이 봤어요. 좋은 인연이라는 것은 나와 똑같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나하고 잘 맞춰 갈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이겠죠. 똑같은 거 찾으려면 안 돼, 여러분. 나랑 잘 맞춰 갈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돼. 잘 맞춰 갈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서로 취향이 다르고 성격이 달라도 이 서로를 존중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간의 관계가 진짜로 오래 가더라. 진짜로 오래 갑니다. 응? 존중해 줘야 돼, 존중. 그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은 99%가 비슷해도 1%가 달라가지고 쉽게 싸우게 되고 이제 사이가 틀어지는 거죠. 그러니 내 인생을 좋은 관계로 채우고 싶다면은 나와 똑같은 사람을 찾지 말고요. 이 마음의 그릇이 넓은 사람을 찾자. 마음의 그릇이 넓은 사람을 찾자는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다 마음 넓잖아요. 넓지 않나요? 바다같이. 저는 좀 약간 아직까지 마음이 좁아가지고 아직 좀 수영을 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넓은 사람을 찾아가지고 여러분도 넓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또 삼성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삼성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사진에 나와 있는 게 이게 모토로라더라고요. 모토로라 이번에 새로 나온 건데 모토로라가 이번에 국내 시장에 사상 첫 폴더블 폰을 출시를 했어요. 출시를 했고 최근에 삼성전자가 내놓은 갤럭시 Z 플립 5하고 약간 유사한 그런 플립형 폴더블 폰입니다. 넓은 화각과 비교적 저렴한 가격을 강점으로 내세웠다고 합니다. 이제 보니까 이제 모토로라도 이제 따라하는 것 같아요. 업계에 따르면 모토로라 코리아는 그 플립형 스마트폰이죠. 레이저 40 울트라라고 합니다. 울트라인데 이 국내 출시를 했고요. 이 모델은 지난 6월 공개된 제품인데요. 플립 5처럼 휴대성과 사용성을 대폭 개선을 했어요. 그런 제품입니다. 국내 시장에서는 두 번째로 자급제로 출시된 스마트폰이라고 합니다. 세부 스펙을 보니까 레이저 40 울트라의 그 커버 스크린은 3.6인치네요. 3.4인치의 갤럭시 Z 플립 5보다 화면이 약간 크고 펼쳤을 때는 두께는 약 7mm, 플립 5하고 거의 비슷해요. 플립 5가 한 6.9mm 되거든요. 다만 무게는 188.5g으로 한 1.5g 정도 더 무겁다고 합니다. 이 레이저 40 울트라는 3.6인치 커버 디스플레이로 설계돼가지고 현존 플립형 스마트폰 가운데 가장 크다 합니다. 가장 크다. 폰을 접었을 때 상단과 하단 모서리가 완벽하게 정렬이 돼가지고 접힌 부분에 틈새를 없앤 디자인으로 나름대로 세련된 그런 외관을 구현했다고 이야기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레이저 40 울트라는 외관뿐 아니라 기능적으로도 플립 5와 비슷해요. 이 플립 5하고 마찬가지로 외부 화면에서 셀프 동영상하고 사진 촬영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이 플렉스 뷰 기능을 제공합니다. 플렉스 뷰.
해당 기능을 통해서 사용자들은 폰을 세워가지고 자기 자신의 모습을 거울처럼 보면서 촬영할 수 있고, 삼성의 플렉스 모드하고 유사한 기능인데 앞서서 2019년 10월에 삼성은 삼성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이 기능을 공개한 뒤 2020년 그 언팩 당시 신제품인 폴드2에도 처음 적용을 합니다. 아울러서 그 레이저 40 울트라는 그 퀄컴의 스냅드래곤 8 플러스 1세대를 탑재했고요. 배터리 용량은 3300mAh입니다. 그 천징의 그 레노버 중국 휴대폰 사업부 사장이, 천징이 아니고 천징 이름이 천징이네요. 제가 보니까. 하여튼 지난 5월에 그 레이저 40 울트라 신제품을 공개를 예고해가지고 이제 폴더블 폰 외부 화면을 이제 소형 휴대폰처럼 사용할 수 있을 거다. 그 외부 액정에서 이 자주 사용하는 그런 80% 이상이 호환 가능하다고 이제 소개를 하네요. 이 모토로라의 레이저 40 울트라는 폴더블 폰 선두자인 삼성전자 그 본국에서 출시됐다는 점에서 업계의 시선이 쏠리는데, 외산 폴더블 폰으로 사상 첫 국내 시장 도전이에요. 그리고 새로운 갤럭시 Z5 시리즈와 비슷한 시기인 올 3분기에 판매가 시작됐기 때문이죠. 그동안 그 모토로라는 국내 시장에서 이제 바형 스마트폰, 약간 막대형 그런 스마트폰 판매에 집중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삼성전자 갤럭시 Z 폴더블폰 시리즈에 도전장을 내민 것으로 이제 풀이가 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국내 흥행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국내 스마트폰 시장은 애플의 아이폰을 제외하면 외산폰의 무덤이라고 불릴 만큼 삼성 영향력이 큽니다. 이 글로벌 시장 조사 업체 그 스택카운트에 보니까 지난달 국내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점유율이 63%로 과반을 차지하고 있고, 또 젊은 층 중심으로 인기를 거두리는 애플이 점유율 31%를 차지하고 있어요. 사실상 모토로라 출시로 인해서 시장 점유율 변화는 크지 않을 것 같고요. 최근에 국내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모토로라를 비롯해서 중국의 샤오미, 영국 나싱의 폰트 등 이런 신제품이 잇따라 출시한 바 있는데 뭐 이렇다 할 흥행 성적을 내지 못하고 있어요. 이 과거에 선풍적 인기를 끌었던 모토로라의 그 레이저 시리즈가 이 폴더블 폰으로 출시됐다는 점에서 주목되는데, 이 중국 브랜드라는 이미지 등 한계를 넘어서 삼성의 아성을 무너뜨릴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 같다, 그렇습니다. 다만 플립 5보다 레이저 40 울트라가 가격 경쟁력은 갖췄다고 하네요. Z 플립 5의 정식 출고가가 256기가짜리 139만 9,200원인데 그 레이저 40 울트라의 공식 출고가는 129만 9천원, 한 10만원 정도 저렴하네요. 10만원. 현재 출시 기념 행사를 통해서 최저 99만원대에 할인 판매하고 있답니다. 전국 46개 서비스 센터를 통해서 2년간 무상 서비스를 지원한다. 이렇게 하는 2년간 무상 지원스. 상당히 궁금해지는데, 그래도 살 사람은 사겠죠.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보세요. 저 같으면 별로 관심 갖고 싶지는 않는데, 관심이 있는 분들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파운드리 시장의 새 격전지죠. 이 차량용 반도체 분야에서 삼성하고 TSMC의 주도권 경쟁이 현재 가열되고 있어요. 이 종합 반도체 기업의 역량을 결집한 삼성은 테슬라의 차세대 자율주행 모델에 4나노 이하의 최첨단 공정을 적용한 차량용 반도체 이제 공급 가능성이 높아지다 보면서 TSMC를 위협할 것으로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파운드리 1위 TSMC는 7조 원에 달하는 독일 정부의 그 보조금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자동차 산업의 그 심장 그 드레스덴의 차량용 반도체 전초 기지 건설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거죠. 일단은 업계에 따르면은 다품종 소량 생산 체계에서 이 저가 제품 위주의 시장이었던 차량용 반도체 시장이 이제 자율주행하고 인포테인먼트 기능 강화 트렌드에 고성능 반도체 수요처를 급부상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공룡들이 이제 시장 공략을 위해서 청사진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어요. 과거에는 차량용 반도체 칩 가격은 모바일용 AP 대비 10분의 1 수준이었는데, 이 마진도 모바일 AP보다 낮은 돈 안 되는 제품이었어요. 하지만 전기차하고 자율주행차의 보급 확대로 이제 고성능 차량용 반도체 수요가 폭발적으로 이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이제 상황이 이제 180도 바뀝니다. 다음 달 독일 미넨에서 열리는 세계 4대 모터쇼죠. IAA 모빌리티 2023에 처음으로 참가하는 삼성전자 반도체 부분은 차량용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를 소개하고 완성차 업체들과 이제 만날 계획이에요. 삼성은 파운드리하고 메모리를 아우르는 IDM 회사로서의 장점을 이제 10분 발휘한다는 전략입니다. 업계에서도 레거시 공정에 위주였던 차량용 반도체 시장에서 이제 미세화 바람이 불면서 삼성의 파운드리 고객 확보에 탄력이 붙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데, 미국의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5세대 자율주행 칩이죠. 그 수주에 4나노 등 최첨단 공정이 사용될 그런 예정이라서 삼성전자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삼성은 이미 테슬라의 14나노 기반의 완전 자율주행 FSD 반도체를 공급하고 있어요. 삼성은 2027년까지 오토모티브 향으로 해가지고 2나노 공정 돌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삼성전자가 강세를 보이는 메모리 반도체 영역에서도 이 차량용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호재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지난달 삼성은 차량용 인포테인먼트에 들어가는 차세대 낸드 플래시 메모리죠. 256기가짜리 유니버셜 플래시 스토리지의 3.1 양산 착수 소식과 함께 25년까지 현재 업계 1위인 마이크론을 제치고 차량용 반도체, 차량용 메모리 시장 1위에 오른다는 포부를 공개를 했어요. 이렇게 대만의 삼성인 TSMC는 일본과 독일의 차량용 반도체 시장을 겨냥한 이 공장 건설의 속도를 내는 겁니다. 외신에 따르면 TSMC는 독일 작센주 드레스덴에 한 100억 유로 정도 규모의 자금이 투입되는 반도체 공장 설립 계획을 확정을 했고요. TSMC는 신규 공장을 두고 28나노 레거시 공장을 기반으로 해서 차량용 반도체인 차량용 마이크로 컨트롤러 있어요. MCU. 했던 이런 것들을 이제 제품들을 이제 주력으로 생산할 것 같아요. 일본의 구마모토현에 건설 중인 공장도 차량용 반도체하고 이미지 센서가 주력 제품일 거다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일단은 전기차랑 자율주행차 시대에 접어들다 보니까 이제 전력과 제어, 인포테인먼트 등 다양한 반도체 수요가 이제 폭증할 것이라고 하죠. 자동차가 이제 기계의 영역에서 거대한 전자부품으로 성격이 변화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삼성하고 이제 TSMC 등이 이제 무게 중심을 가속화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수준 아니냐,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앞으로는 치열하게 이제 박 터질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5년에 스마트폰 올레드 패널 출하량에서 중국은 한국을 넘어설 것이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제까지는 중국 디스플레이 기업들이 한국을 추격하는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한국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중국을 추격해야 하는 상황임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네요. 시장조사기관에서. 앞으로는 2년 뒤에 중국이 스마트폰 올레드 패널 출하량에서 한국을 역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향후 중소형 올레드 시장을 중국 업체들이 장악할 것이라는 경고는 여러 번 나왔는데, 바로 2년 뒤라는 시점이 다소 충격적이에요. 중국은 과거 LCD 패널 시장에서도 가성비를 앞세워서 한국 업체들을 넘어선 바 있습니다. 올레드 시장에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한국 기업들의 딜을 바짝 쫓고 있는데, 시장조사기관에 보니까 유비 리서치죠, 발간한 3분기 올레드 마켓 트랙에 따르니까 중국의 스마트폰용 올레드 시장 점유율은 출하량 기준 23년 42.4%에서 25년은 54.8%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한국의 점유율은 57.6%에서 45.2%로 줄어들면서 2025년 중국에 역정당할 것이다, 그렇게 이제 분석이 되는 거죠. 중국 업체들은 막대한 내수 시장과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해서 빠르게 올레드 품질을 높이는데, 현재는 낮은 가격을 유지하면서 가성비를 앞세운 전략으로 시장을 이제 공략 중이지만은 5년 후에는 매출의 기준에서도 한국을 역전할 수 있다는 그런 전망이 이제 제기되는 거죠. 매출 기준 점유율로도 중국의 추격은 매서울 정도로 아주 전망 같아요. 아주 매섭다, 치열하겠다, 그렇게 볼 것 같습니다. 올해 한국 점유율이 70.2%인데 중국은 29.8%입니다. 한국이 압도적이지만 25년에는 한국이 61.7, 중국이 38.3으로 예상되고 27년에는 한국이 한 53.6, 중국이 46.4%로 격차가 더욱 좁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리포트는 28년 이후에는 매출액 부분에서도 역전당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한국의 디스플레이 산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국 기업들이 아직 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운 IT하고 TV용 OLED 시장 확장을 꾀해야 한다 하죠. 더불어서 새로운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그 XR용이죠. XR용 이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산업으로 빠른 전환이 요구된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스마트폰용 OLED 시장을 조만간 중국 업체들이 장악할 것으로 기정사실화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유비 리서치에서도 가격 경쟁력에서는 국내 업체가 중국 업체의 그 스마트폰용 OLED 패널을 넘어서기는 쉽지 않게 됐다. 그러면서도 스마트폰용 OLED 시장은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 그 BOE를 위주로 해가지고 중국이 대부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옴디아 조사에 따르니까 올 1분기 삼성 디스플레이의 중소형 OLED 시장 점유율이 54.7%로 집계되고요. LG 디스플레이 중소형 OLED 패널은 시장 점유율이 17.4%인데 양사를 합치니까 72.1%입니다. 중국의 BOE의 점유율은 2020년 1분기 6.1에서 올 1분기는 19.2로 크게 늘었어요. 1분기 기존 LG 디스플레이를 제치고 중소형 OLED 2위를 차지했네요. 업계에서는 디스플레이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꿀 게임 체인저에 집중해야 한다고 하죠. 게임 체인저 뭐가 중요할까? 사실상 그 포화 상태인 TV나 스마트폰 중심의 패널 시장에서 벗어나가지고 이제 XR 기계와 같은 새로운 디스플레이 제품에 주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문제는 OLED 이외 차세대 시장으로 꼽히는 마이크로 LED 패널 시장도 쉽지 않고 중국은 국가 차원에서 이 마이크로 LED나 나노 LED 등 차세대 기술에 적극적인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디스플레이는 중국의 투자가 앞서 있지만은 반도체와 유사한 정밀 공정을 요구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한국 디스플레이들이 쉽게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분야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까지는 중국 디스플레이 기업들이 한국을 추격하는 상황이었지만은 이제는 한국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중국을 추격해야 하는 상황임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뭔가 좀 의미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중국 애들은 지금 막 죽자살자 하는 겁니다. 지금 정부에서 막 밀어주고 있어요. 공산당에서. 우리는 그게 아니죠. 우리 알아서 해야 돼. 알아서. 니들 알아서 커야 한다는 거죠. 정부나 그러니까 보면 그래요. 정치권에서 좀 관심을 가져줘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기업들 골탕 먹을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참 답답합니다. 우리 공산당은 이런 거 잘하는데 왜 우리 민주정부라는 데는 왜 모르던 이 정부가 관심을 갖고 좀 많이 도와줘야 하는데 딥 서포트를 해줘야 하는데 이상하게 보면 못 잡아먹어 난립니다. 보면은 참 이런 거 보면 참 안타까워요. 하여튼 우리의 먹거리 꼭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날이 무덥더라도 시원하게 하루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